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디지털의 나정주 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으니까 먼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What makes something real? In the real world, there's no stark division between digital and physical. Connection is assumed, and what happens online can affect us just as directly as anything we experience in person. That's why in the real world, trust has never been a buzzword or an intellectual exercise. We know it on sight, value it instinctively, and dread its absence. Because trust is what makes the human experience work, the glue that binds society together. It opens doors, builds bridges, crosses borders, shares ideas, and sets standards. Trust makes more possible. And digital trust? It scales those possibilities, links the virtual and physical into a single, seamless experience, securing e-commerce, supply chains, communications, banks, emails, websites, documents, software, the car you drove to work, and the factory that built it. Which is why DigiCert built a unified platform that integrates into existing ecosystems to ensure devices, people, sites, and organizations work more securely. Together, delivering trust you can see and feel and touch. That's digital trust for the real world.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사실은 요약한 내용이고 디지털 신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짧은 비디오였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선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가장 이슈가 될 이제 AI와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암호화책에 준비해야 되느냐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동화 플랫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소개를 드리고 저희 파트너사인 SK네트워크 서비스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서트 소개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디서트는 어떤 회사냐 하면 PKI 베이스의 디지털 인증서를 공급해 오고, 또한 이 디지털 인증서를 갖다가 어떻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 다음에 장애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오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CA 브라우저 포럼을 비롯해서 그 보안 컴플라이언스 관련돼 있는 협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보안, 그러니까 PKI 베이스의 룰을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는 다른 것보다는 SSL 인증서라고 불리는 TLS 인증서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 포춘 500대 기업의 88%, 그다음에 전 세계 100대 은행의 93%가 저희 보호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커머스 트랜잭션의 80% 이상을 역시 디저트가 그 보호하는 가운데 이커머스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KI 베이스를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통한 안전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2018년도에 저희가 PQC 관련된 연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지말토라든지 아이사라든지 이런 협회와 PQC, 즉 양자 컴퓨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증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준비해서 이런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마지막 장표인데요.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CAB, 그 다음에 NIST 등등 표시되어 있습니다. CAB는요, 그 디지털 인증서의 룰을 만드는 협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SSL 인증서라든지 아니면 SMIM이라고 해서 이메일 보안을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SMIM 룰이라든지 혹은 코드 사인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암호화를 통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그런 룰들을 정하는 협회이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뭐 시스코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가 같이 모여서 브라우저 룰 및
이런 솔루션의 룰들을 정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NIST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북미 표준 협회고요. ITF라든지 CI 플러스나 케이블 랩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의 룰을 정하는 유럽과 미국의 대표적인 협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PCI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새 이커머스 트랜잭션이 되게 많잖아요. PCI라는 거는 그 Payment Credit Card Instrument라고 해서 그 크레딧 카드를 웹상에서 페이하는 그런 룰을 정하는 협회가 됐습니다. 여기 맨 밑에 이제 메터라고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 스마트홈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의 표준을 바로 메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나 자동차나 아니면 가전 제품들을 각각의 제조사의 앱을 핸드폰에 깔아서 그거를 갖다가 컨트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동은 현대차 앱을 깔아서 시동을 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오기 전에 에어컨디션의 온도를 먼저 맞춰놓는 것들도 앱으로 가능합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핸드폰에 모든 앱을 다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자고 하는 표준을 만든 게 바로 메터라는 표준이 스마트홈의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국내 그 제조사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이미 4, 5년 전부터 이거에 중심이 되어 있었고 메터 표준은 2년 반 전에 최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제 표준 협회에 저희가 그 보안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컨트리뷰션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갈게요. PQC가 뭘까요? 그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양자 내성 암호라는 뜻이고요. 뭔 소리냐면 양자 컴퓨터가 나온 세상에서 암호화 체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PQC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1000배 이상의 뭐 여러 가지 있다는데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컴퓨터 체계는 0과 1의 디지털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은 2의 몇 승이냐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큐빗으로 바뀌게 되면 변수가 0과 1이 아니고 동시에 존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뭐 저도 이해하는 게 이 정도밖에 하지 안 되는데 결국은 변수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2의 몇 승이 아니고 n의 몇 승이 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편리함,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어 쓴 게 양자 컴퓨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 같은 보안쟁이들한테는 상당히 리스크로 다가와요. 기본적으로 보안 알고리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PKI, Public Infrastructure 바탕에 디지털 인증서를 메인으로 하는 저희 보안업계에서는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들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RSA라든지 ECC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바탕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그 PKI 알고리즘을 깰려면 기본 알고리즘 깰려면 몇백 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온 순간은 이게 몇 시간 단위로 줄어질 수 있고 바로 깰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보안업계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브레이크 시큐리티라고 해서 그 보안 위험인데요. 그래서 그 해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면 그 여기 맨 위에 Harvest Now, Decrypt Later라고 해서 우선은 중요한 데이터, 은행에 있는 데이터들인지 이런 것들을 게더링해요.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거를 해킹해서 이 데이터를 쓰겠다라는 게 바로 Harvest Now, Decrypt Later라는 개념인데 해커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양자 컴퓨터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코스트나 그러니까 비용이나 아니면 그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기존의 비즈니스 플랜을 갖고 있는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거를 반영한 기업 그 플랜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형이 예를 들어서 2030년에 나온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때 되면 바로 바꿀 수 있을까요? 기존의 디지털 시스템의 암호화 체계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인서를 갖고 있는 체계를 바꾸는 데는 최소 1년에서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고 AI를 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걸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의 몇 승에 해당하는 트라이얼을 갖다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것들의 진보가 빨라질 거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암호화 체계에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암호화 타입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대칭형, 시메트릭하고 그 다음에 대칭형, 시메트릭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보통 PKI 베이스 SSL 인증서라든지 디지털 인증서는 시메트릭 방식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뭐 RSA라든지 혹은 ECC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2048이라든지 307이라든지 혹은 256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암호화 체계에서 사용하는 키 값의 비트 수입니다. 그래서 RSA 2048이다. 그러면 RSA 암호화 방식을 취하고 2048 비트의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키 스트렝스 클래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로 요거를 깰려면 암호화를 깰려면 산술적으로 2의 112승의 트라이를 시도를 해보면 깰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2의 112승 혹은 밑에 보시면 128승은 숫자 단위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되게 길어요. 그만큼 확률적으로 뭐 로또 맞는 확률보다 더 떨어진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그 많은 트라이를 해야지 깰 수 있다라는 게 그 이 알고리즘이 나온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퀀텀으로 바뀌게 되면 보시면 0으로 나오죠. 몇 번 트라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그 비대칭이 아닌 대칭형 알고리즘이 좀 더 강한 알고리즘인데 이런 걸 사용하더라도 2의 64승이나 혹은 2의 128승, 즉 기존의 양자 컴퓨터가 아닌 그 디지털 컴퓨터로 갖고 있는 거에 반만 트라이해도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를 누가 깰 수 있다라고 한 분이 이제 닥터 피터 쇼라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한 분께서 만든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상당히 양자 컴퓨터를 그러니까 나오게 됐을 경우에 암호화 체계에 상당한 리스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요거를 다들 준비를 해왔고요. 아까 NIST 북미 표준협회에서 올 8월에 계속 미루다가 올 8월에 드디어 세 가지 PQC 알고리즘을 그 표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왼쪽부터 뭐 MLKEM, 뭐 MLDSA, 그다음에 SLH-DSA라는 세 가지 알고리즘을 표준을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에 있는 팔콘 그 예명이 팔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마지막 리뷰를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디지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두 개 딜리스움이나 아니면 스핑크스 버전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솔루션 론칭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표준화됨으로써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겠는 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표준 알고리즘이 나옴으로 해서 PQC 알고리즘이 나옴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양자 컴퓨팅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디지털 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의 이제 보안 시스템 관련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로 아마 좀 전에 발표하신 키사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CNSA라는 게 뭐냐 하면 Commercial 그 National Security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에서 기존 알고리즘 암호화 체계가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 CNSA 그다음에 2.0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솔루션별로 아마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펌웨어 사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웹 브라우저나 그다음에 네트워킹 이퀴먼트,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사인이나 이런 커넥션들을 인증하는 체계에 대한 보호를 2030년까지는 완료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타겟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2030년이면 양자 컴퓨터가 이미 상용화돼서 기존의 암호화 체계,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에 쓰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정보가 동사무소에나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은 암호화를 통해서 인증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젠 해커들도
2030년이 되면 바뀌지 않는다면 그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시점 대비 암호 알고리즘이 깨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생산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넘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자동차 론칭을 2024년 올해 출시한다는 기준으로 하면 보통 이거를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하는데 6년에서 8년 정도가 걸린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론칭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사용자는 평균 11년 반 정도를 자동차를 사용합니다. 물론 뭐 중고차로 팔고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생산돼서 사용되는 연도를 11년 반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 올해 인증서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자동차에는 이제는 그 디지털 인증서가 들어갑니다. 물론 기존 방식인 디지털로 되어 있는 암호화 체계를 갖고 있는 인증서가 들어가겠죠. 그 얘기는 2026년 혹은 최악의 경우 2030년이 됐을 때는 해커가 얼마든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센싱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파스트 앤 퓨리어스라는 영화 보시면 자동차로 해킹을 해서 뭐 한 100대가 넘는 자동차가 한 차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미 현재도 가능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2030년이 되면 일반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커넥티드 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무슨 얘기냐? 그 자동차의 수명을 봤을 때 이미 올해부터 PQC 레디 인증서를 탑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PQC에 대한 얘기입니다. 질문은 나중에 저 SK 네트워크 서비스 부스로 오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T서트에 준비한 솔루션이 무엇냐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T서트에서는 T서트 1이라는 플랫폼을 이미 4년 전에 론칭을 했고요. 이 T서트 1 플랫폼에는 PQC 레디되어 있는 그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4년 전에 론칭할 때부터 준비는 돼 있었지만 아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NIST에서 북미 표준협회에서 8월 달에 처음으로 알고리즘 3개를 표준화했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9월 달부터는 저희가 이게 PQC 레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 2개를 설명드릴 거지만 엔터프라이즈 트러스트하고 디바이스 트러스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트러스트, 도큐먼트, DNS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엔터프라이즈 트러스트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고는 웹사이트 인증서, SSL 인증서 혹은 그 뱅킹 인증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은행에서 인증하죠. 그런 것들을 자동해주고 발급해주는 플랫폼이고, 디바이스 인증서는 아까 메터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인증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지만 소프트웨어를 암호해주고 누가 언제 무엇을 바꾸는지를 보호해주는 그런 거고요. 도큐멘트나 DNS는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체계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쓸 거냐, 서버가 쓸 거냐, 혹은 개발자가 쓸 거냐, 혹은 저희 같은 공인 인증 기관이 쓸 거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냐, 디바이스냐, 도큐멘트냐, 요거에 따라서 에코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런 데를 전체로 커버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개발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PQC를 아마 테스트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QR코드를 찍으시면 여기서 바로 등록하셔서 과연 PQC 테스트를 직접 들어가서 등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지 무료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QC 아까 그 알고리즘 이름에 그 쇼라는 분이 나왔었죠. 그분이 프로페서 피터 쇼라는 분인데 이분들하고 저희 그 회사의 기술팀하고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9월 26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8시고요. 뭐 영어로 진행되지만 그
그 서브타이틀이 AI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역시 QR 코드 지금 들어가시면 여기를 통해서 등록하셔서 무료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편안하게 PQC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괄적인 설명만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 솔루션 두 가지. 첫 번째 TLM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증서 관리에는 위험과 복잡성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증서를 통해서 장애가 보통 67% 이상은 대부분의 100대 기업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회사 중견 기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SSL 인증서뿐만 아니고 웹 인증서라든지 아니면 ID 액세스 인증서라든지 이런 인증서를 평균 5만 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요. 그 다음에 IT 버젯 스pen딩에서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인해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여져 있는 실사례예요. 대부분의 기업들 혹은 공공기관에서 지금 현재 SSL 인증서, 디지털 인증서를 관리하는 것은 보통 엑셀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종이에다 써서 관리하든지 무슨 소리냐면 어떤 인증서를 어떤 웹서버에 어떤 포트에 언제 인스톨했으니까 이게 1년 후에 만료가 되니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종이로 관리합니다. 사람들이 관리다 보니까 담당자 퇴사하거나 잘리든지 아니면 뭐 이직하든지 깜빡하든지 휴가 가든지 이러면 만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들을 현재 기존의 기업들에서 대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위에 PQC에 대한 리스크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 밑에 보시면 90데이라고 돼 있고요. 그 구글에서 프로포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브라우저 업계에서는 인증서의 만료 기간이 저희는 밸리더티라고 얘기하는데 만료 기간이 점점 줄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2016년에는 825일이 인증서의 만료일입니다. 5년인가요? 6년인가요? 이제 그 정도의 만료일까지 되다가 이게 2019년 398일 현재입니다. 1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3년도에 이 유효 기간 인증서 유효연을 90일로 줄이자는 프로포절 나와서 저희가 현재 예상하기로는 내년 중반 하반기 정도 되면 이게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웹사이트의 인증서가 90일, 3개월 전에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크레딧 카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로 왔을 때 경고 메시지 뜨고요. 대부분의 시스템이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일인데 이게 되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좀 전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 엑셀 시트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뭐 추가적으로는 IT나 그다음에 여기에 부하가 들어가고 그 비용이 많이 늘고요. 그다음에 어셋이나 이런 것들을 비저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종이 잊어버리나 엑셀 시트 잊어버리나 담당자 퇴사하면 난리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취약성이 계속 늘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보안이나 그다음에 인터커넥션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버넌스는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나온 게 트러스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 혹은 TLM이라고 저희는 약자로 얘기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시작으로 얘기하면 인증서 신청을 해주고요. CSR을 서버로부터 발급받아서 인증서를 저희 같은 공인기관에 신청을 하고 이 신청된 거를 밸리데이션이 끝내고 인증서 받아서 서버에 인스톨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게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자동화시켜주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든 이름이 트러스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제로 터치 베이스예요. 세팅해주면 그 다음부터 관리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CSR 만들고 아무나 그 원래 세팅되어 있는 공인인증기관에 신청해서 받아서 서버에 인스톨해주고 만료일 오면 담당자한테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경고를 해줘요.
이 전 과정이 자동화로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먼저 설명했네요. 여기 나와 있는 디스커버리, 매니지먼트나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까지, 설치까지 다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STM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트러스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 STM 같은 경우에는 뭐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면하고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뭐냐 하면 그 데이터 유출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공급망,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공격을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회사라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떤 회사의 디스트러스, 즉 저희 같은 공인 인증 기관인데 구글로부터 디스트러스트, 그러니까 여기는 믿을 수가 없으니 여기 인증서는 앞으로 안 쓴다라는 그런 발표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일들도 있고, 혹은 인증서라는 게 발급돼서 그냥 설치해서 다음 만료될 때까지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용어로 리버케이션이라고 해서 인증서를 중간에 파기시키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서는 보안뿐만 아니고 컴플라이언스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컴플라이언스가 발생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증서 하나가 설치되는 서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사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서버의 대수가 1000개에서 10,000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인증서 하나가 10,000대 설치됐다 그러면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리버케이션이 된다 그러면 모든 서버를 다 바꿔야 돼요. 문제는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례로 지금 장애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사례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북미의 정유 시스템이 멈춰서 정유 공장이 가동을 멈췄고요. 그게 2, 3주 동안 멈춰서 결국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아직도 소송 중입니다. 금액 산정이 안 되겠죠. 미국에서 2주 동안 정유 공장이 멈췄다 그러면 이거의 근본 원인은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던 솔라윈즈라는 회사를 통해서 공급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해킹을 당했었고, 그거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여기에 평균치 9.4밀리언, 데이터 유출로 인해서 발생되는 평균 비용이 9.4밀리언, 그 다음에 오짓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게 14밀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돈들이 평균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좀 복잡해서 그래요. 요즘은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혼자서 개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코드를 자기가 원하는 걸 쓰고요. 왼쪽 편에 중간에 보면 이걸 만드는데 서드 파티를 도입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복근 쓰고 있는 OS, 오픈 소스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고요. 그걸 통합해서 패키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 한 회사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하청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빌드도 하청을 주고 패키지한 걸 플랫폼에 올리는 것만 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문제는 이 곳곳에 해커들이 잔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에 이 전체 라인 중에서 저희는 이거를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라인 중에 한 군데서만 해킹이 들어와도 요거는 론칭된 패키지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공급 라인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기사들은, 악성 코드나 공급망 정체에 대한 기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건 되게 비근한 얘기고요. 되게 비일비재하게 요새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업로드할 때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악성 코드라는 게 아니고 보통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SBAM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SBAM 같은, 즉 SBAM이 뭘까요? 여기 뭐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기네스라는 맥주 캔 옆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상품에는 거기에 머티리얼이 무슨 재료가 들어갔고 몇 프로가 들어갔다는 게 표기가 되게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이름은 있으되 그 밑에 어떤 서드 파트를 썼고 어떤 OS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코드가 들어갔고 무슨 버전이 들어간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는 SBAM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이미 미국의 FDA나 이런 데들은 SBAM 없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요거에 대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SBAM의 니즈가 되게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게 규제화되고 있어요. 그냥 쓰면 좋고 아님 말고 이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디지털트에서 소프트웨어 트러스트 매니저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소프트웨어 코드를 암호화하고 요거를 코딩을 바꿀 때 복호해 주는 게 코드 사인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문제는 거기에 최근에 룰이 복잡해져서 USB나 동글을 사용해서 암호화하고 복호할 수 있어요. 뭐 다른 팀에 넘길 때는 그 USB나 동글을 같이 넘기지 않으면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퀵이든 배송을 해서 전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커버할 필요가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나온 게 소프트웨어 트러스트 매니저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키 값들 암호화할 때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킷을 사용해서 그걸 풀고 그 다음에 암호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동굴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군데만 빵꾸 나도 이거는 해커가 다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액세스 매니저를 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vulnerability, 즉 취약성 체크,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체크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BAM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threat detection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으로 해서 한 결과치를 비주얼로 보여드립니다. 물론 이제 고객사에서 그 엔터프라이즈 그 툴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API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비주얼되어 있고 역시 한글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스트레트 디텍션 결과치를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뽑은 SBAM 툴을 돌려서 뽑은 데이터를 스크린 캡처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SBAM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의 버전 뭐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다라는 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BAM 리포트를 제공해서 뭐 기존에 있는 버전도 모르고 호환성도 체크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했다가 문제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스레트 디텍션이나 그 다음에 코드 사이닝의 액세스 관리를 통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를 트레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코딩 단계부터 마지막에 플랫폼이 론칭될 때까지 혹은 중간에 이 버전이 바뀌더라도 SBAM을 통해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준비한 솔루션이 되겠고요. SK네트워크스는 저희 파트너시고요. 지금 바깥쪽에 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전체적인 질문들이나 오늘 나온 것들에선 그 부스 방문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